번외편 17번째는 2022년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얽힘 현상을 연구한 세 학자가 수상했다는 것을 전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이 역사를 배우는 양자이론 시리즈 강의에서 4부의 주제가 양자 얽힘이었고 여러 편에 걸쳐서 연구를 설명한 프랑스의 아스페, 미국의 클라우저, 오스트리아의 차일링거 세 학자가 수상하였고 상금을 3분의 1씩 받게 됩니다. 노벨위원회는 양자 얽힘 광자, 벨 부등식 위반의 확립과 양자정보 과학 개척에 대한 실험들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얽힘은 아인슈타인이 양자이론이 확립된 직후 양자이론의 기괴함을 제기한 문제이고 슈레딩거가 얽힘이라고 처음 부르게 됩니다. 양자이론이 확립된 1920년대 후반, 특히 1927년 5회 솔베이 컨퍼런스는 보어, 하이젠베르크 등의 코펜하겐 해석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끈질긴 문제점 제기를 보어가 훌륭하게 방어함에 의하여 보어가 학문적 승리를 가져가고 코펜하겐 학파의 해석이 양자이론 해석의 주류로 자리잡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특히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절친이기도 한 보른의 파동함수의 확률 해석입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구로 언급합니다. 두 번째는 양자 현상의 관찰자 개입입니다. 물리적 현상은 관찰자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자연이 있고 물리학은 이를 설명해야 한다고 여겼는데 관찰자가 현상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내가 보지 않는다고 달이 없는가? 라는 문구로 언급합니다. 세 번째는 양자 얽힘 현상입니다. 전통적으로 자연 현상은 국소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한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은 동시에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 현상은 비국소성을 보이는 것 같고 먼 거리, 그것도 지구와 매우 멀리 떨어진 예를 들어 북극성에서도 동시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원거리의 기괴한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양자 얽힘 문제는 아인슈타인이 1930년 6회 솔베이 컨퍼런스에서 양자이론의 문제점으로 사고 실험인 광자상자 실험을 통하여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편 2부 21편 양자 논쟁 코펜하겐 해석에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문제 제기로만 이해하였지만 아인슈타인은 더 깊은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1935년 소위 EPR 논문으로 불리는 물리적 실제의 양자역학적 기술은 완전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가?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됨에 따라 양자 얽힘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편 4부 35, 36, 37편 EPR 배경, 내용, 반응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양자 얽힘 문제는 논문 발표 후 양자이론이 실제적인 적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해석에 대하여 학자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고 2차 세계대전 발발에 따른 양자이론 학자들 대부분이 전쟁 무기 개발, 특히 원자폭
만하탄 개발에 동원되어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후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봄은 아인슈타인의 영향을 받아 양자 얽힘 문제를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편 40편 드브로이 봄 파일럿파 이론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무명 물리학자였던 벨은 입자가속기 연구소 썬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양자 얽힘 문제를 봄의 연구를 참고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물리학 최고의 발견이라고도 언급된 벨 부등식을 제안합니다. 이 부등식은 아인슈타인이 가정하는 객관적이고 국소적이며 숨은 변수를 내포한 세계와 양자이론이 제기하는 기괴한 원거리 작용이 작동하는 세계를 실험에 의하여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편 41, 42편 벨 부등식 1, EPR 세계와 2 코펜하겐 양자 세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벨 부등식을 제안한 논문은 학자들이 거의 보지 않는 학술 잡지에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당시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물리학으로 박사 과정에 있던 클라우저가 논문을 읽게 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험을 구상하는데 당시 거의 동시에 독립적으로 이에 관심을 가졌던 시모니와 공동 연구를 하고 결국 1970년대 중반 처음으로 벨 부등식 구현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 세계는 기괴한 원거리 작용이 작동하는 양자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본편 43편 클라우저 실험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43편 뒷이야기에서 클라우저 개인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클라우저의 실험은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험 기술적 문제로 얽힌 광자쌍 사이에 빛의 속도로 신호를 주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아스페는 역시 갓 박사를 받은 신진 연구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뛰어들어 1980년대 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실험을 수행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편 44편 아스페 실험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아스페 개인사에 대하여 44편 뒷이야기에 소개하였습니다. 차일링거는 학부에서 양자이론을 배우지 않은 양자이론과 거리가 먼 학자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시모니를 알게 되었고 양자 얽힘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새 입자의 얽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중성자를 비롯하여 플로렌 분자와 같은 큰 입자의 이중 슬릿 실험에 성공하여 큰 입자의 파동성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하여 본편 45편 새 입자 얽힘과 차일링거 실험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 차일링거는 양자 전송과 같은 양자 정보 과학의 기초 연구에서도 중요한 연구 업적을 발표하였습니다. 45편 뒷이야기에서 클라우저, 아스페, 차일링거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예견하였는데 올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양자 얽힘은 양자이론 연구와 응용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한 중요한 현상입니다. 양자이론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아인슈타인이 원하였던 방향은 아니지만 기본적 이론을 제공하였고 벨은 존경하였던 아인슈타인의 아이디어가 맞기를 기원하면서 실험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벨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에 따라 양자이론은 완전히 새로운 응용 분야인 양자정보 과학 분야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노벨상 수상에서 뇌출혈로 일찍 사망한 벨이 생존했다면
단연 첫 번째 수상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벨 과학상은 전통적으로 3인 이하에게 수상하기에 아마도 벨이 2분의 1, 클라우저와 아스페가 각 4분의 1씩 수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차일링거는 아마도 후속 양자정보 과학 연구로 틀림없이 후에 수상자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일링거는 후에 다시 노벨 과학상을 수상하는 2번 수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해봅니다. 아마도 앞으로 노벨 물리학상 또는 화학상에서 양자정보 과학 분야의 수상자가 연이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